우리는 최근 몇 년간 뉴스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미국 개입,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권 교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마치 정의의 수호자처럼 들리는 단어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테헤란의 거리가 피로 물들고 베네수엘라의 독재자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는 이 광경을 보며 한 번쯤 이상하다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소위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항상 석유가 묻혀있는 나라에서만 유독 급박하고 격렬하게 터져나올까요? 왜 인권의 가치는 천연가스 매장량과 비례해서 논의될까요? 2025년 12월 28일 이란 테헤란의 상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공식 환율보다 30배나 폭등한 암시장 환율, 굶주린 아이들을 보며 시작된 비명은 불과 보름 만에 전국으로 번졌고 현재까지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참혹한 보고가 들려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는 13년 독재를 이어오던 마두로가 미국에 체포되었고 권력 대행은 기다렸다는 듯 미국에 함께 발전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멀리 있는 나라의 비극을 비웃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원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한 국가의 신경계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그 국가가 자원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인류학적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나라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는 이분법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으려 합니다. 대신 정치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 라는 현미경을 통해 한 가지 질문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자원은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축복인가? 아니면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시험지인가?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에 우리는 자원이 하나도 없다던 대한민국이 실은 얼마나 거대한 새로운 자원의 시험지 위에 서 있는지 직시하게 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숫자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위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와 2위의 천연가스를 가졌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워야 할 나라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학자들은 이를 네덜란드 병이라 부릅니다. 자원을 팔아번 돈으로 모든 것을 수입하면 됐기에 이들은 물건을 만드는 법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정치적 네덜란드 병이었습니다. 보통의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야 운영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정권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죠. 여기서 사회계약이 발생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석유판 돈으로 정부를 돌리고 남은 돈을 국민에게 시해하듯 나눠주면 그만이었죠. 정치는 국가 경영이 아니라 자원 배당금 배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고 차베스와 이란의 신정체제는 유가가 높을 때 막대한 돈을 복지와 군비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시혜를 베푼 결과 유가가 폭락하고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시작되자 기적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세금을 걷는 법을 잊은 정부는 화폐를 마구 찍어냈고 이란의 리아라 가치는 10년 전에 40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결국 자원은 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권을 무너뜨리는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자원이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더라도 때로는 그 나라의 땅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국부가 아니라 전리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를 보십시오.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 델타 지역은 석유의 축복을 받은 곳이지만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왜일까요? 자원이 존재하는데 국가 시스템이 부패하면 자원은 정치적 독점물이 됩니다. 중앙정부는 석유 수익을 독점하고 지역 주민들은 환경 파괴의 피해만 입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장 반군이 등장합니다. 국가가 우리 자원을 훔쳐가니 우리도 총으로 뺏겠다는 논리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자원은 통합의 도구가 아니라
분열과 내전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콩고 DRC는 더 처참합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 코발트입니다. 하지만 콩고의 코발트 광산은 국가의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지역 민병대와 외국 기업, 그리고 부패한 군벌들이 얽혀 있습니다. 정치학자 폴 콜리어는 그의 저서 전쟁, 총, 그리고 투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법치가 약한 나라에서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된다. 민병대 입장에서 정권을 잡는 건 피곤한 일입니다. 그저 광산 하나만 장악하고 외국에 원자재를 넘기면 즉각적인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원은 국가를 세우려는 의지보다 국가를 쪼개서 각자 도생하려는 욕망을 더 자극합니다. 그렇다면 자원은 무조건 저주인가? 여기 정반대의 길을 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1960년대 후반 북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됐을 때 노르웨이는 베네수엘라와 똑같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석유가 발견되자마자 축제 대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돈이 우리 아이들의 근면함을 망치고 정치를 타락시키면 어쩌나? 1971년 노르웨이 의회는 이른바 석유 10계명을 발표합니다. 그 핵심은 석유 수익을 현재 예산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현재 자산 규모만 약 1조 6천억 달러 하나 약 2,100조 원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 펀드 수익의 딱 3% 미만만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재투자됩니다. 노르웨이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였습니다. 분리 석유 정치는 전문가 집단과 철저히 분리되었습니다. 합의 정권이 바뀌어도 국부펀드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초당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투명성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지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석유를 공짜 돈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 형태가 바뀐 국가의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땅 속에 있던 석유를 꺼내서 금융 자산으로 바꾼 것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소득이 아니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철광석도 부족해 수입해야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과 노동에 집중해왔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원이 없다는 사실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돈이 없으니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야 했습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 행정망을 촘촘히 짰고 국민을 교육해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썼냐며 정부를 감시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한국은 치열한 성과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빠졌던 공짜 돈의 함정을 로 피해간 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한국은 자원 빈국일까요? 아닙니다. 21세기의 자원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현대 산업의 쌀이자 석유입니다. 데이터와 AI 전 세계 부를 재편하는 디지털 원유입니다. 수도권 부동산과 금융자산 한국 사회 내에서 대한 지대 렌트를 발생하는 자원입니다. 과거의 자원이 지질학적 행운이었다면 지금의 자원은 구조적 선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자원들은 과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갈등을 들여다보십시오. 반도체 보조금을 둘러싼 논쟁, 데이터 독점과 플랫폼 규제, 그리고 무엇보다 거대한 부의 원천이 된 부동산 자산의 분배 문제.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의 초기 증상과 비슷한 징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는 국가의 장기적인 시스템 설계보다 이미 쌓여있는 풀을 어떻게 당장 나눠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줄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라는 질문을 압도하는 순간 우리 역시 자원의 저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앞에서 멈춰서서 이게 우리를 망치면 어쩌나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가 가진 성공의 결과물들 앞에서 멈춰서야 합니다. 영상을 마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원은 나라를 강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시험할까요? 역사는 답합니다. 자원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그 자원을 담는 그릇인 국가 시스템이 투명하고 단단하면 자원은 노르웨이처럼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져 있거나 불투명하면 자원은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독이 되어 흐릅니다. 한국은 자원 없는 가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진 자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반도체,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이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을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대가 포퓰리즘의 불꽃으로 다 태워버릴 것인가? 해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역시 지금 시험지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은 나라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그 시험의 결과를 만듭니다.